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갈수록 둔화하고 있습니다. 첫 하락 지역 등장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시장의 또 다른 관심사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킬 해법이 될지, 정상적인 거래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 집값 동향부터 또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실효성 논란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또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문도 교수님, 예. 방금 이제 한국감정원 통계가 나왔는데 예. 매매 전세, 매매는 조금 둔화되고 있고 네. 전세는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세도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4주 전에 0.17 했다가 그다음에 0.12%, 0.11%, 저번 주 0.09%가 됐습니다. 그래서 폭이 이제 둔화되고 있고 그 거래량이 이제 수반이 안 됐죠. 중요한 점은 전세 전월세 거래량 통합이 저번 달에 비해서 이제 반 수준입니다. 50% 수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이 9월에도 좀 받쳐주지 못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둔화의 속도가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매매 가격 지수도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0.01%로 오랜만에 좀 아주 근소한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대책이 일단 이번 한 달만 볼 때는 효과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추석을 앞두고 민심이나 이제 공급 대책이 엊그제도 좀 발표했잖아요. 추가적으로 뭐 사전 분양한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30, 40대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저 효과는 좀 이어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만에 하나 어떤 다른 뭐 불변의 실수나 또 뭐 말 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어떤 이상한 요인을 발생시키면 잠시 또 강보합세로 좀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617, 710, 84 이 저 모든 대책들이 그리고 그 전에 또 20번 더 던졌던 대책들이 다 이제 합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자산 관리에 좀 신경 쓰셔야 되는 타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이제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서 전세값이 치솟았었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서울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상승세가 사실 멈췄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게 되면 이 초거래 절벽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이 약 7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통계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대비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초거래 절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안정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그 시장의 현재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세 물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약 한 1,500가구 정도 되는데 전세 물량이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은. 결국은 이제 몇 건 정도 있는 게 정상이었습니까? 보통 뭐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정상인데 사실 한 건밖에 없는 게 이제 정부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수도권에서 약 42%는 결국은 집을 임차해서 살아야 됩니다.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시장들이 좀 안정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임대차 보증금들이 많이 상승한 이런 현상들을 시장에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우리가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전세 매물들이 보증부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전세 계약은 많이 줄었는데 보증부 월세 계약은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3법의 규제가 사실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임차인들에게는 사실 더 혹한기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물량이 저렇게 줄어든 것을 과연 가격 안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한 교수님.
아무튼 기본적인 모든 경제 이론에서 거래량이 준다라는 건 수요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급이 급감하게 줄지 않는 한은 똑같은 볼륨이라고 볼 때는 당연히 하방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당연히 가격 하방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도 역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추이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가격이 하락의 직전의 형태가 거래량이 일단 절벽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5년 정도 이렇게 좀 하방 압력을 받고 하향 안정화가 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이제 그 전세 비중에서 월세 비중이 좀 늦었다고 하셨는데 데이터를 제가 정확히 좀 찾아보니까요. 예. 기존에 우리가 보통 12,000에서 15,000건씩 매달 전월세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 달에 이제 한 7, 8천 건으로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났는데 그 안에 내용도 좀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뭐냐면 이 저번 달에 비하면은 12에서 14%로 증가를 했어요. 월세 비중이 늘어났는데 전년에 대비하면 또 줄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년에는 월세 어떤 거래 비중이 보통 30%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좀 체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거래량의 14%밖에 월세가 안 났다는 거는 예전에 비하면 줄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장에서 무슨 가격 임계점 내지는 어떤 수요와 공급의 관망 시점이 충돌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로 이어질지 또 정부에서 만약 공급 대책이 나왔을 때 지금 전세에 계신 분들이 4년이라 길게는 4년, 짧게는 최소한 2년을 지금 유예 기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안에 공급되는 게 대처가 되면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의 동향을 판단하는 지표에 관해서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감정원의 지표를 쓰느냐, KB 리본의 지표를 보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런 논쟁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관련 통계들은 사실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뢰도 있는 통계 자료를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통계라는 것이 뭐냐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유통연구소라고 해서 정부와 민간이 50대 50으로 출자를 해서 정부의 정확한 부동산에 관한 통계 자료들을 시계열별로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발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의 방향들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뭐 이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감정원의 통계와 민간기관이 갖고 있는 뭐 국민은행의 통계 갖고 이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정부에서 할 일들이 이러한 공신력 있는 통계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기관들을 하루빨리 설립을 해서 이게 이제 뭐 그때그때 통계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또는 우리가 분기별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갖고 그것을 갖고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만 정책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정책의 신뢰도를 좀 제고할 수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뭐 민간의 우리가 통계 자료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이제 뭐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고 공공은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믹스를 시켜서 좀 두 개의 자료들을 좀 활용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왜 통계가 이제 문제가 되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통계학 언론에서 통계라는 것은 정치적 산수이다라는 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 통계 자료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잘못 설명하게 되면 정보들을 왜곡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계 자료를 좀 더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실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이 부동산 안정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되는가? 이 부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만으로도 하락은 아니지만 안정으로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패닉 바잉 공급 부족 계속 뭐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안정된 거죠. 패닉 바잉이고 공급 절벽이면 지금 취소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현상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0.09입니다. 그러면 0.09 48주 50주 하면
몇 프로인지 뭐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차 3법으로 공급 절벽으로 이런 시장 상황에서 수치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죠. 추가적으로 공급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데요. 이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공급주택 발표하면서 네. 6개월 뒤부터 그때 이제 89년대 임대차 보호법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면서 전세난이 났었고 폭등을 했어요. 20몇 %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는 소급 적용을 안 했고요. 그리고 바로 연말에 이 1기 신도시 이제 200만 원 공급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200만 원 중에 120만 호가 지방광역시고 80만 호가 서울 수도권입니다. 예.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 당시는 매년 인구가 1년마다 30에서 40만씩 늘 때예요. 서울 수도권에. 예. 엄청 늘 때입니다. 10년 만에 300~400만이 늘 때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체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127만 호라고 했는데 그중에 27만 호는 고밀도 재건축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사실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보수적으로 본다 해도 100만 원은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해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잘 판단하실게 노태우 정부 때도 200만 원 갖고 주택 가격이 10년 동안 안정이 됐는데 인구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100만 원을 갖다가 주요 요지에다가 지금 공급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치가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뭐 패닉바잉이나 이 사람들이 정부를 다시 받아들인 거죠.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하고 유보하다 보니까 거래량도 떨어지고 전월세 거래량도 떨어지고 매매 거래량도 떨어진 이유가 거기서 출발할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한 달만 더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사전 분양 때 아마 폭발적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은 역으로 사전 분양 물건이 분양가가 저렴해요. 어느 정도 저렴하냐? 9억, 10억 수준이 5, 6억 수준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사전 분양이 다음 주에 뭐 나온다는 거죠? 3만 원? 지금 홍당기 장관이 어제 발표할 때 3만 9천 원 정도는 올 연말 전에 하고 싶다, 뭐 좀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요인들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단기 임대사업자 매물이 또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1년 안에 매도를 안 하면 양도세 준 거예요. 그럼 팔 시기가 내년 초부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의 어떤 공급의 어떤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시장 상황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같이 보셔야 아 이게 시장이 만만치 않다. 예전처럼 계속 폭등하는 상황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문도 교수님은 부동산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학 회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그 한문도 교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시장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대책의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은 사실 막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재 이제 그 공급 대책들을 보게 되면 서울에만 보통 1년 평균 약 12만 호 정도의 신규 수요가 있습니다.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약 30만 호의 신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건 이제 뭐 서울시의 추정이기도 하고 이제 일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 뭐 올해 5만 호, 6만 호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뭐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 서울의 주택 보급률이 96%, 전국의 주택 보급률이 104%인데 왜 가격이 오를까? 그래서 공급이 충분하다고 자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김현미 장관도 그렇죠.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거는 뭐냐게 되면 이게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주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들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월세방에 사는 사람이 평생 동안 나는 월세에 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돈을 모으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울의 공급 대책들은 주로 이제 공공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도시는 이제 뭐 일부 이제 민간주택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약 10%의 이 주거 취약계층에게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정부에서 주거복지에 좀 힘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켜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서울의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가장 시발점이 저는 어디로 보느냐? 사실 우리가 우리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지역에 네. 뉴타운을 짓고 나면서 모두 해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심에 전혀 아파트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하면서 경제 상황이 함께 맞물려서 이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경제 상황이라 그러면 뭐 저금리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저금리 상황과 유동성의 풍부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에 우리가 가정주부들은 현재 물가의 상승률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채소값이라든지 과일값이라든지 3, 4배 뛰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경제에 반영이 되어서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상승 기조를 이제까지 달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심에 우리가 초고층 고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서울에 우리가 뭐 강남 3구라든지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집값을 잡기에는 사실 좀 난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당이죠. 예. 김연아 최고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허술한 공급 대책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다. 한 교수님, 정부의 전혀 공급 앞뒤가 안 대책을 맞는 얘기죠. 예. 너무 이렇게 좀 전혀 쉽게 앞뒤가 안 보는 게 맞죠. 아니라.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공급 호수가 2만에서 3만 원이었습니다. 서울의 적정 물량이 3만에서 4만 원인데요. 5만 원은 오버가 되고 이 전국적으로 30만 원가 필요한데요. 평균 지금 보는 게 이제 주택연구원이나 모든 자료에서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1년 만에 극복을 했어요. 하고서 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까지 주택가격이 안정됐습니다.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나와도 지금은 3만 원 이상이거든요. 예. 그러면 원인을 이제 교수님은 이제 저금리 유동성과 다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때 전세자금 대출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레버리지가 돼서 갭 투자가 가능하고 갭 투자의 매집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주니까 투자에서 처음에는 부동산 정상화 방안으로 갔지만 이게 투자가 아니라 투기 형태로 변질된 거죠. 오죽하면 저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거 무조건 투자하면 돈 되는구나 다 파악한 겁니다. 변호사들도 변호사 일 안 하고 유튜브 들어서 강의하고 이런 판이 됐기 때문에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거 뭐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최경환 장관이.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는 게 출발이 된 것이고 이 현 정부는 탄핵으로 해서 급하게 형성이 됐는데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강력하게 잡지를 못하고 지금은 이제 다 던졌어요, 대책을. 네. 갭 투자를 다 막았습니다, 가수요를. 가수요 임대사업자들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려고 막아놓은 건 있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폭등한 집값 전에 우리가 3, 4년 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미친 집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미친 집값보다도 지금 1.5, 60% 올랐어요, 서울은. 네. 그럼 이거 무슨 집값이에요? 이게 더 올라간다고? 그럼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 왜 다 미친 집값이라고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도 고밀도 재건축을 얘기하고 김연아 의원이 얘기하는데 그건 고밀도 재건축하면 서울시 환경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죠, 당연히.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아는 그 주거 환경의 기본이 있습니다. 물론 고밀도를 해서 건폐율을 높이고 고층을 50층 가겠지만 그게 과연 주거용 도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신도시 부근에 땅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서울에 지금 고밀도 재건축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발표했을 때 모든 재건축 단지들이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속 반대하셔야죠. 예. 이제 와서 지금 김연아 의원 얘기하고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걸로 가야 된다? 그러면 현재 재건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집값이 올라서 수익이 있는데 거기다가 100% 용적률을 더 줘서 50%를 준다. 또 수익이 늘어나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 수익을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 원래는. 그 기반 시설이면 모든 것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다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취득을 재건축으로 이미 상승된 보유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준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방향이 잘못됐고 고밀도 재건축 안 해도 그 돈으로 도로 잘해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교통망 때문에 지금 저거 하잖아요. 교통망 더 놓으면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평준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 다 같이 이룰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교수님. 고밀도 재건축은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시나리오로 좀 판단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단속하고 처벌도 하는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올해 말쯤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뭐 규모 면에서 좀
좀 축소됐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부동산 거래 분석원. 네. 그럼 이제 거래만 갖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들을 조사해서 범법 행위나 위법 탈법 행위들을 조사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업무 내용과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거래 분석이라는 것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감독원이라고 해서 예, 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지도 감독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거를 살짝 돌려서 거래 분석만 할 것 같으면 이걸 이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현재에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탈세를 하게 되면 뭐 국세청,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미등기 전문이나 이런 어떤 이 부동산 관련 특별법을 위반하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을 통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사실 이러한 옥상옥의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인원을 새로 이제 만들게 되면 또 기구와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 실명제가 시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많이 사실 투명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모든 금융 거래라든지 거래 현황들을 조사해서 어떤 그 지휘 감독을 하겠다는 것은 네. 사실 지나친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예, 예.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거래 분석원을 만들더라도 예.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전체 그 위법 탈법의 사례들을 얼마 전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언니가 여동생에게 집을 싸게 매도를 했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위법 탈법 행위로 보는데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그거를 위법 탈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사실 국민들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소유하고 있던 차를 중고차를 이제 팔 때 뭐 친지에게 시세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위법 불법은 뭐냐게 되면 사실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위법 탈법 사항들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어떤 인민재판식의 이런 사례들을 갖고 사실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래분석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통계청의 자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러한 자료들을 만드는 기관으로 좀 변형을 시켜서 예, 부동산 정책의 어떤 이 방향들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통계 자료들을 생산해내는 예, 예. 기관으로도 발전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예, 예. 가지 않을까. 통계를 분석하는 예, 예. 기관으로 정부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예, 예. 교수님께서는 이 부동산 거래 분석원 분석원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좀 뭐 산이 그 사고이 많으면 뭐 어디로 간다고요? 그 홍남기 장관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요지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뭐 모든 대책들이 다 나와서 사실 뭐 특별히 지금 단속할 게 많이 줄었어요. 그 자체로도 줄었는데 이제 불법 대응반이 뭐 480명이니 뭐 계속 하려 했는데 뭐 두세 달 만에 조금 이렇게 발표하고 좀 예. 정치적인 타임을 맞춰 이게 좀 보기는 안 좋고 제가 볼 때 뭐냐면 요점은 그거죠. 카페 담합이라든지 매집 이렇게 이제 한 단지를 갖다가 그 일부 투자 뭐 이렇게 클럽이나 이런 데서 네. 매집을 해가지고 가서 시세를 조작한다든지 예, 예. 이런 부분이 원래 타겟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통계 부분 이 부분도 공정하게 민간과 뭐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 종합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여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통계 만들고 이런 데 치중을 하면 되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뭐 아들한테 증여한 거를 갖다가 뭐 불법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길래 제가
아니 정상적으로 제가 아들한테 증여하고 전세금이 모자라서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인 선이죠. 네. 빌려주고 그러면 이자 예를 들어서 0.1%를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거를. 네.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분이 타겟을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또 분석원 나왔을 때, 뭐 감독기구 나왔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랬더니 조금- 지금은 신중한 네. 게 아니라 뭐 아주 뭐 정반대 말을 하니까 제가 볼 때 이 조금 양반 반대하는 좀말 투로 조심을 조금 좀 하셔야 될 얘기했었죠. 것 같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는 처음엔. 처음에 신중하단다 네. 그랬더니 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개인 간의 어떤 사생활, 가족 간의 그런 것이 탈법하지 않은데도 그걸 탈법이 될 수 있다라고 엄포식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면 안 되죠. 시장을 이런 좀 부분이 아주 잘못된 것 위축시키지 같아요. 않을까요? 네? 어떻게 시장을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요? 이런 그러니까 자꾸 분석은? 말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실수죠. 왜냐하면 개인 간의 거래를 갖다가 어떻게 함부로 탈법으로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원래 목적이 좀 아까 말씀드린 뭐 깡패 다만 조작 행위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야지 개인 간의 거래를 이건 뭐 방향이 좀 잘못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 분석은 뭐 이렇게 요란하게 하시는데 조용히들 모이셔가지고 또 전문가 이렇게 좀 많이 모셔서 차근차근 듣고 조금 충격이 안 가고 조용히 하는 게 좋잖아요. 이런 거 암행어사처럼 네. 뭐 이렇게 떠들어대요. 제가 볼 때 이건 좀 좋은 방향 같지는 않고 좀 정제된 어떤 정책을 발표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참고로 그 공인중개사법에 예. 네. 지금 현재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예. 예를 들어서 뭐 단체를 구성을 해서 특정 물건을 뭐 중개하거나 단체 구성 이해자에게 어떤 공동으로 물건을 사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3자에게 어떤 뭐 투자를 유도하거나 이런 신고 설치 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새로운 어떤 옥상옥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국민의 어떤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불법 행위 대응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과 또 다른 예. 그거와 다르게 부동산 거래 질서 예. 교란 행위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예. 제가 요거 저 교수님 말씀 추원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말씀 이걸 찾아보느라고 신고를 그럼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꼭꼭꼭 숨어가지고 한국감정 홈페이지에 저쪽 구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찾기 힘들어요, 첫째. 아. 그리고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요. 신고하는 그냥 게. 편하게 신고하게 돼 있지는 않고 하지 말라는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나 똑바로 정리하고 통계 부분 좀 조용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근데 좀 걱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과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 국민들이 이 부당한 금융 거래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탈세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이 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세 납부 의무를 지키고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탈세를 할 것으로 위법을 할 것을 전제로 그다음에 이제 부당한 금융 거래를 할 것을 전제로 모든 국민들의 금융 거래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장,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